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예술교육실천 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은 최진석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몹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가문과 예술교육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무슨 교육을 드릴 건 없지만, 그러나 가문과 예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제가 가진 작은 생각을 함께 펼쳐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술적 실천, 가문과 예술의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폭넓은 이해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가문이란 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쓰는 말이기도 하죠. 또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차를 몰다가 종종 그런 좌회전 감응이라든가 감응 차선 같은 단어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신호 체계에서 항상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 들어서면 그것을 인지해서 기계적으로 전자계측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준다는 것인데요. 물론 감응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두가 되는 이 단어가 그런 어떤 전자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감각의 흐름과 그 감수성의 만남 같은 그 사건적 현장 같은 것들에 훨씬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양 문화권에서 이 감흥에 상응할 만한 아주 익숙한 단어들, 수거, 표어들, 사자성어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아마 이심전심 같은 것들, 마음으로 마음을 통한다는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염화 미소 같은 말들도 우리는 자주 들어봅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자자에게 굳이 부처님의 진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 미소만 보고도 알아챈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유행하던 말로 척 보면 앱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텐데요. 또 불림 문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문자를 굳이 통하지 않고서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일상적으로도 그렇게 드물지 않게 쓰는 이 단어들이 어쩌면 감흥을 표현하는 가장 적실한 언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흥이란 말은 말 그대로 느낀다는 것과 느낄 감자죠. 그리고 거기에 응한다라고 하는 응할 응자를 합한 한자 조어니까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감흥이라는 단어, 하지만 최근에 한 20여 년 정도에 걸쳐서 이 단어가 크게 한국의 인문학이라든가 예술문화에서 부각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서구권에서도 이 단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새롭게 의미부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썼던 단어인 어펙투스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affect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문화권에서는 다들 쓰는 단어인데, 보통은 feeling이나 emotion, 보통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혹은 정서라는 표현도 있죠. 그런 방식으로 혼용적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의 집합입니다. affect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이고요. 하지만 굳이 왜 affect라는 단어를 감흥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인문학과 예술문화적 실천의 계기처럼 사용하고 있는가? 이전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별로 사용되지 않다가 새롭게 의미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감각의 흐름. 뭘까요? 감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감정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이를테면 우리의 감정 상태를 지배하는 각각의 개별적인 감정들, 까칠이 라든가 분노, 아니면 기쁨, 슬픔, 우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개별 감정들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그 친구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를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오늘은 뭐 기쁨이가 조이가 저를 제 조종관을 잡는 날이에요. 최진석에. 그럼 뭐 오늘 하루 종일 기쁜 거죠. 막 아싸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 즐거워 모든 게. 하지만 만약 우울이가 제 머릿속에서 조정관을 잡으면 그날은 뭘 해도 슬픈 거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오늘은 너무나 외로운 날이야. 고통스러워. 5가지 감정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인간을 통제하는 주도적인 동기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고 또 호응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그러한 개별적 감정들은 결코 감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흥은 바로 감각의 흐름이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우리 웃프다라는 표현 아시죠? 웃긴데도 불구하고 슬프다. 뭐 우리가 되게 농담 삼아서 유머스러운 표현으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웃프다라는 단어가 그 이상의 어떤 기쁨, 분노, 슬픔 이런 것들과 동등한 감정의 사전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웃프다라는 말은 진짜 웃기기 위해 쓰는 말인 경우가 많죠. 웃프다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더 나아가서는 가령 분노다.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을까요? 분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그 단어를 제가 쓴다면 무슨 뜻인지는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출근길에 제가 멋진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위에 새똥이 뚝 떨어져요. 옷에. 그래서 느끼는 불쾌감, 분노가 있겠죠. 하필 왜? 그런 분노의 감정과 가령 국정농단 사태 같은 전국민적 사안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으쌰으쌰 시정해라, 바로잡아라, 고쳐라 외칠 때 느끼는 그 분노가 결코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맛있는 식단을 기대하고 점심시간에 식당 줄을 섰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을 때 느끼는 슬픔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 같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아마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협소한지, 거꾸로 우리의 감정이라고 부르는 그 감성이 굉장히 긴 스펙트럼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것이고 그 스펙트럼의 한쪽 끝과 다른 한쪽 끝은 결코 동일한 감각의 강도를 갖지 않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니 슬픔이니 분노니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감정도 개별적인 것으로서 너와 나, 그가, 그녀가 서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한 사람이 동일한 순간에 똑같은 분노라고 표현되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직전의 것과 1시간 전의 것과 혹은 1시간 후의 것과 하루 뒤의 그 분노의 감정과 결코 같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모든 감정은 그리고 그것을 실어나르는 감각은 항상 연속성의 스펙트럼 위에 있고 그런 무의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감각의 흐름 자체가 바로 감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우리가 불러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감각의 그 감흥의 스펙트럼의 일부를 잘라내서 절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옳겠지요. 그러한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어떤 강도, 인텐시티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일 것입니다. 독일에서 어떤 TV 방송국에서 단편 영화 하나를 방영을 해줬는데요. 무성 영화였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어떤 옥상 정원에서 눈사람이 있고 눈사람이 햇빛을 보고 점점점 줄어드니까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그 눈사람을 응달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사람은 더 이상 녹지 않겠죠? 끝. 영화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송국으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이 이야기에서 무서움을 느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새로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뭐냐면 3가지 버전을 따로 만들었답니다. 첫 번째는 그 무성영화 자체의 첫 번째 버전, 처음에 봤던 거. 두 번째는 객관적인 설명을 담는 거, 제가 한 거죠 사실은.
옥상에 정원에 눈사람이 있다. 눈사람이 빛을 받아서 녹는다. 어떤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가 눈사람을 옮긴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 세 번째는 그 사실들의 감정을 입혀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옥상에 화창한 날에 외로운 눈사람이 하나 있더라. 그리고 그 눈사람은 햇빛을 받아서 안타깝게도 점점 녹아가고 있더라. 이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극히 눈사람을 바라보더니 눈사람을 응달로 옮겼다. 그리고 나서 눈사람은 더 이상 녹지 않았고 남자는 미소를 짓고 떠났다. 자, 이 세 가지 버전에 대해서 다시 아이들이 보고 느낀 반응은 어땠을까요? 역시 첫 번째 무성 영화 버전이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도 안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언어는 우리 몸을 비롯해서 이 세계가 변화하는 그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는 언어이고 그런 도구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세세, 이 세상,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을 했을 때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죠. 아무리 무서운 공포영화라도 말로 옆에 다 설명을 해주면 절대 무섭지가 않죠. 동일한 이치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변화는 자연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거기에 설명하려는 언어가 붙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요 인간의 이성이 작용한 결과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식에 어느 정도 걸러진 것일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무섭지도 않으며 또 심지어 우리가 특정한 인간적인 감정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이 일으키는 그 수많은 변화들은 그 자체로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 어떤 감정도 담아내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서 세계를 옮겨놓는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감흥은 바로 그러한 사건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지각하지 못했지만 인식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점점 무거워진다 몸이. 왜? 옷이 비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점점 비에 맞아서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불식하네 무의식적으로 물린 문자적으로 문자 없이도 설명 없이도 일어나는 그 변화 그 변화에 대한 느낌, 감각이 바로 감흥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따라서 강도에 의한 사건이라고 인텐시티에 따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재밌는 예를 한 가지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영화감독인 쿨레쇼프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요. 자, 똑같이 제가 동일한 표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냅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죠. 그리고 제 얼굴에 그 다음 장면에 사람의 관을 갖다 놔요.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봤던 그 사진을 똑같이 제 얼굴을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 슬퍼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 어떤 표정인지는 몰라도 관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이 있으면 사람 죽었다는 얘기고 슬플 수밖에 없겠죠. 혹은 맛있는 음식을 관 대신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난 제 사진에 대해 사람들은 저 사람은 허기를 느끼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보다는 바로 인접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유추되고 해석되고 그렇게 해서 발생된 감정이 바로 이 감흥의 사건이라고 불만한 것일 겁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드레즈는 감흥이라고 하는 affect라고 하는 것을 affect and be affected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스피노자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감정은 내가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외부의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가 맛있는 음식이 보인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서 걸어온다든가 그럼 내가 그걸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감정은 수동적인 대상으로 나를 놓습니다. 하지만 감흥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쪽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저쪽에는 또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사건들이죠. 따라서 이 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쪽에 있는 어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형성되는 감정입니다. 즉 감흥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친구는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저쪽에서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자마자 얼굴을 싱긋 웃습니다. 그럼 저 친구도 저를 보는 순간 쟤 날 반기고 있네? 기분 좋아지겠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기분 나쁜 친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속적인 힘의 흐름이라고 정의를 다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는 막연한 말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과 바늘에 손가락 한 마디를 찔렸을 때 느끼는 그 슬픔과 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항상 감정의 연속체를 살아가고 있고 그 연속체의 흐름이 감흥이며 무엇보다도 그 흐름은, 감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온전히 독자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이 세계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음으로써 벌어지는 세계적인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감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흥하는 신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스피노자 얘기를 조금 꺼낸다면요, 스피노자는 모든 신체는, 여기서 신체는 인간의 신체만은 아니고 가령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커피잔도 하나의 신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도 하나의 신체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신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바디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각각의 운동과 정지의 흐름, 그 속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계가 풀어지지 않은, 고무끈이, 밴드가 끊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 고무끈 자체의 리듬을 갖고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의 연속성을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제가 제 피부를 통해서 피부 바깥의 공기와 접촉하지만 결코 피부가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생명체로서 저를 피부가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어떤 특정한 사물이 신체가 갖고 있는 속도, 리듬,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 경기 생각을 보세요. 11명의 선수들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비록 각자는 따로따로의 삶을 살고 있는 개별적인 인간들일지라도 축구 경기에서의 한 팀은 사실은 그들은 한 몸인 셈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몸이 이루는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여러분들과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도 서로 구별되는 그런 개별적인 몸들, 신체들이고 개인들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감흥과 예술교육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만나고 활발하게 열띤 토론을 벌인다면 그때 우리는 한 클래스라고 하는 신체로 따로 분리해서 부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흥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렇게 서로 낱낱이 흩어져 있던 다양한 신체들을 하나의 감각의 리듬과 흐름 속에 끌어 모으는 것일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으는 것만은 아니죠. 특정한 활동, 특정한 리듬을 띌 수 있게끔 모아내는 것. 마치 음악가가, 작곡가가 5분 음표, 8분 음표 이런 것들을 쫙 끌어 모아서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를 하면 그것이 멋진 교향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유치찬란한 아무렇게나 소리를 내는 그런 파이어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잘 끌어 모아서 하나의 곡을 만드는 것, 하나의 다양한 신체들을 모아서 배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노란색 모든 종류의 물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을 따로따로 늘어놓으면 그냥 물건들을 늘어놓은 데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뒤섞고 어떤 특정한 구도 속에 끌어 모았을 때 우린 멋진 좌화상이나 정물화나 풍경화를 만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속을 관통하고 흐르는 다양한 소재들, 색깔이든 소리든 혹은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특정한 방식으로 그
마치 감흥을 감정으로 응결시켜 놓는 것처럼, 마치 대기를 감싸고 있는 수증기를 우리가 이슬방울로 작게 모아놓을 수 있는 것처럼, 응결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놓는 것, 특정하게 배치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감흥의 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전염과 감염의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가령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미사를 보고 있는 성당 문을 슬쩍 열었는데 안에서 장엄한 미사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모두 손모아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때 이건 난 기독교 믿지도 않는데 이럴 수 있을까요? 거꾸로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나도 모르게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서 두리번거리다가 나도 기도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요. 빵새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블레이즈 파스칼은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타인들과 혹은 이 세계와 마치 카멜레온처럼 모방관계, 흉내내기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서로 비슷한 리듬 속에 합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술가가 자기만의 작품을 만든다고 해도, 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은 독창성이죠. 자기만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독자나 관객이, 관람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애초에 예술가의 감각, 그 작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감수성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접촉과 감염을 통한 감흥의 리듬에 동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따로 특별히 연구하고 밝혀내려고 하기 이전에, 창안하고 발명하기 이전에 우리 곁에 이미 끊임없이 관료하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어떤 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내가 이 세계와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형성해내는, 끊임없이 특별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배치해내는 어떤 활동 속에서 그것은 확인 가능한 힘이기도 하겠지요.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나, 너, 혹은 그들, 우리들, 자연, 인간, 사회, 이 모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갖게 된 개념들은 사실은 무의미한 정체성의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흥이 그렇게 마치 예술가와 예술작품과 그것에 대한 독자와 관객이 서로 간에 문자 이상의, 언어 이상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감흥하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감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체성이라는 것도 결코 정해져 있는 무엇이라고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예술가는 아마도 자신의 작품을 만듦으로써 그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나고 탈피할 수 있을 것이고, 독자도, 관객도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그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저는 공동적 관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공통의 공이고 움직일 동자를 쓰는 특이한 공동적인 관계겠죠. 그것은 일종의 함께 존재함, 함께임, 그리고 함께함, 그리고 함께 삶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활동이 서로 뒤섞이는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감흥의 공동적 관계일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매체가 예술이 될 수밖에 없음은 너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법과 규정들, 혹은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하게 만들어내는 언어적인 관념들은 항상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 인간과 동물, 동물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분리하고 나누며 각각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절대 변하지 않도록 가둬둘 뿐이니까요.
함께 있음, 함께 함, 함께 삶. 바꿔 말한다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음이라고 하는 이런 감흥의 공동성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활동이며 아마도 예술적이라고 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어마어마한 정말로 수련과 연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거꾸로 감각이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감흥은 일상 체험 속에서 우연스럽고 우발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의 한 사건일 수밖에 없겠죠. 마치 산책길에서 개똥을 만났을 때 개똥 주머니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혹스러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그런 사건과도 같이요. 시 한 편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시인 그 조약돌을 손에 들고 있었을 때라는 것인데요. 산책길에 조약돌을 주워왔다. 수많은 돌 중에 왜 하필 그 돌들을 주머니에 넣었을까? 내가 돌을 보는 게 아니라 돌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고 느낄 때 돌을 집어드는 것은 돌의 시선을 피하는 방식인지도 모르지. 특별할 것도 없는 그 돌은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돌이 되었다. 이름을 붙이거나 부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돌은 나의 바깥, 차고 단단한 돌은 주머니 속에서 조금씩 미지근해졌다. 얼마 전 바닷가에서 그 조약돌을 손에 들고 있었을 때 느꼈던 것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어떤 들쩍지근하고 메스꺼리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불쾌한 기분이던지 그것은 그 조약돌 때문이었다. 틀림없다. 그 불쾌함은 조약돌에서 내 손으로 옮겨온 것이다. 그래, 그거다. 바로 그거야. 손 안에서 느끼는 어떠한 구토증. 조약돌은 그곳에서 이곳으로 왔고 그곳의 냄새와 습기 또한 이곳으로 옮겨왔다. 나의 돌이 아니라 그냥 돌이 될 때까지,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곁에 두기로 한다. 방생의 순간까지 조약돌은 날개나 지느러미를 잃은 듯 거기 놓여 있을 것이다. 산책길에 주운 조약돌과의 만남, 그것을 화자는 자기 자신의 의사대로 어떻게 규정 지으려고 하지 않고 거꾸로 낯선 곳으로 놔두려고 합니다. 조약돌과 내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은 내가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방식, 내가 그것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손에 쥔 채 온도의 평형을 맞추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도 조약돌에게도 서로가 서로를 감으로만 서로 공유하는 것, 교통하는 것,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화나 소통이라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하는 그런 온화한 기분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여전히 이물질 같은 불쾌감, 그 불쾌감을 남겨두고 지속되게 만드는 것, 그러한 가운데서 관계를 만들고 서로 교통하는 것, 여기에 어쩌면 감흥이 빚어내는 예술의 표현적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어떤 예술작품이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또 다른, 지금 현재 존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그런 보람이라든가 혹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아마 예술의 공헌 혹은 예술의 창조적인 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언어로서 설명을 하기보다 감각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빚어내는 하나의 세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엄청난 철학적인 사고의 훈련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일상적 체험 속에서 마주치는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내는 그런 낯설음, 그 낯설음을 언어와 색깔과 음색으로 조형해내고 그것을 표현해내며 또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과 타인들의 세계와 나누면서 만들어내는 이 세계 속에 이 세계의 바깥을 상상해내는 그러한 조형성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흥의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단지 느끼고 이해한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느끼고 이해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사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감정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어떤 기분에만 고착되어 있다면 진정 느끼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그 감각의 촉발, 그 촉발을 캐치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적합한 표현적 매체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타인들을 감염시키고 공감시키고 그럼으로써 그들도 나와 동일한 감흥의 리듬 속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 휘말리게 만드는 것, 아마도 예술의 감흥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데서 성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